담수화 시설 비상경계, 미국과 이란 충돌 격화, 걸프 지역 발전 인프라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본사 상황실 벽면을 채우던 붉은 속보 자막이었습니다. 처음 그 문장을 봤을 때 저는 전쟁보다 먼저 다른 것을 떠올렸습니다. 전기. 그리고 그 전기 위에 매달려 있는 물. 석유는 며칠, 아니 몇 주가 멈춰도 돈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다릅니다. 전기가 끊겨 담수화 플랜트가 멈추는 순간 도시는 침묵보다 먼저 갈증으로 무너집니다. 특히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 살아가는 중동에서는 발전소 하나가 흔들리는 일이 곧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때 본부장이 제 쪽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윤 박사, 사우디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순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현장형 엔지니어가 아니었습니다. 쇳덩이를 끌어안고 모래바람 속을 구르는 타입도 아니었고 삽과 용접기로 버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제 전공은 역삼투압 멤브레인. 정확히는 고염분 환경에서 막이 언제 죽고 왜 죽고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밀어진 서류 한 장. 화려한 임명장도 출세를 약속하는 인사발령도 아닌 이 서류 하나가 제 운명을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그날은 알지 못했습니다. 전력망이 흔들리고 도시의 숨줄마저 끊길 위기에 놓였던 그 땅에서 석유 제국의 마지막 생명선이 된 물을 지키기 위해 한 한국인 연구원이 사막과 전쟁, 그리고 시간과 맞서야 했던 숨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물을 연구해왔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투명한 액체라고 말하겠지만 제게 물은 숫자였습니다. 압력이었고 염도였고 막의 기공 크기였습니다. 0.1%의 오차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냉혹한 과학. 그래서 저는 늘 연구실이 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현미경 아래 얇은 멤브레인 한 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건 서툴렀고 회의실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제 성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지호 박사요? 실력은 확실한데 현장 체질은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날 본부장은 서류를 내밀며 제 표정을 보더니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원하는 건 공사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이 죽기 직전 마지막 10분에 무슨 판단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가끔 술잔 끝에서 중동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셨던 아버지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거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꼭 같은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지호야, 사막에선 물이 금보다 비싸다. 그 어린 시절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그렇게 많은 땅인데 왜 물이 더 귀하다는 건지, 왜 아버지가 그 말을 할 때마다 표정이 사람을 잃어본 얼굴을 하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쟁 속보가 쏟아지는 상황실에서 저는 그 뜻을 알아버렸습니다. 유전이 불타면 나라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끊기면 그 나라는 가난해질 틈도 없이 먼저 무너집니다. 제가 투입될 곳은 사우디 북서부의 전략 실증 현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차세대 담수화 시스템의 시험 운전 현장.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검증될 기술은 앞으로 네옴 인근 신도시, 산업단지, 그린수소 생산기지,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도 꺼져서는 안 되는 핵심 물 공급 표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들고 가야 할 것은 장비가 아니라 왕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집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낡은 공구함을 꺼냈습니다. 녹슨 스패너, 깨진 줄자, 먼지 묻은 작업 장갑. 그 안에는 중동 현장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의 젊은 아버지가 모래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내려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삽으로 버텼고 저는 막으로 버팁니다. 사우디에 도착했을 때 제가 처음 마주한 것은 환대가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은 제 이력서를 읽고도 제 얼굴을 본 순간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럽계 갑니다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한국의 핵심 연구원이라고요? 전쟁통에 왕국의 물 시스템을 맡기기엔 너무 조용한 사람 아닌가?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말보다 데이터를 믿고 사람보다 기계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것은 평온한 날의 물이 아니라 고장나는 물, 썩는 물, 막을 죽이는 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야 하는 물이었다는 걸. 사막은 제 논문을 읽지 않을 겁니다. 전쟁은 제 학위를 존중하지도 않겠죠. 미사일이 날아드는 밤, 정전이 오고, 펌프가 멈추고, 막이 찢어지고, 도시 전체가 목마름 앞에 떨게 되는 순간 아무도 제게 박수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결과니까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사우디에서 맞닥뜨릴 것이 단순한 설비 고장이 아니라 석유 제국의 숨통을 쥔 전쟁의 공포라는 걸.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밤 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마지막 자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장 브리핑룸에서 이 프로젝트의 진짜 정체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차세대 담수화 설비의 고연분 대응 성능을 시험하는 기술 실증 정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측 총괄 책임자는 개발 계획도가 떠있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프로젝트는 식수 플랜트가 아닙니다. 전기가 흔들려도 외부 공급망이 막혀도 최소한 물은 끊기지 않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그걸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이 프로젝트의 본질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유전이 멈추면 우리는 돈을 잃습니다. 하지만 물이 멈추면 도시가 먼저 죽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중동의 도시는 바닷물을 담수화해 살아갑니다. 발전소가 돌아가고 전력망이 유지되고 담수화 설비가 숨을 쉬어야 비로소 병원에도 물이 가고 산업시설도 돌아갑니다. 지금은 전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발전 인프라가 위협받고 항만과 공급망이 흔들리고 모두가 무엇이 먼저 끊길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석유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회의는 곧바로 기술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사우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담수화 기술에서 얼마나 강한지. 한국 기업들은 이미 사우디 곳곳에 대형 담수화 플랜트를 구축해왔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역삼 투합 방식 전환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력이 풍족할 땐 비효율을 돈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같은 1리터의 물도 누가 더 적은 에너지로 안정적으로 만드느냐가 국가 생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사우디가 한국 기술을 보는 시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때 버텨낼 수 있는 나라냐는 질문. 한 외국인 감리위원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이 시스템이 전력 불안정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시스템과 죽기 직전까지 버티는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막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담수화 설비를 볼 때 보통 펌프나 관로, 탱크 같은 큰 구조물부터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 장의 막입니다. 평온한 날에는 그 막이 얼마나 대단한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물이 나오면 되니까요. 하지만 전압이 흔들리고 압력이 출렁이고 모래와 오염원이 뒤섞인 극한 상황이 오면
모든 운명은 그 얇은 막 위에서 갈립니다. 버티느냐? 찢어지느냐? 살리느냐? 잃느냐? 저는 그 싸움을 누구보다 오래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켜고 현장 원수 성분표와 운전 조건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제 이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네옴의 물이었고, 산업단지의 물이었고, 전쟁이 와도 꺼져선 안 되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패하면 논문 하나가 틀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이 중요한 시기에 사우디의 생명선을 맡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나쁜 답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현장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새벽 사막을 홀로 걸었습니다. 낮엔 사람을 태워 죽일 것처럼 뜨거운 땅이 해 뜨기 전 잠깐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거대한 설비는 마치 숨을 참고 서 있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그 금속 배관을 만지는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등이 갈라진 아버지가 약을 바르며 말하던 목소리. 사람이 버티는 건 의지로도 되는데 기계는 물 없으면 못 버틴다. 사람도 결국 물이 없으면 끝이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삽을 들고 중동을 버텼고 그 덕분에 가난했던 한국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된 저는 같은 사막에서 전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삽 대신 멤브레인을 들고 곡괭이 대신 압력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어떻게든 물길을 지켜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현장 기술 회의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설비는 단순한 고연분 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수 성분 변동성, 해수 혼합 비율, 고온, 미세광물, 유기물, 전력 변동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평상시 기준으로만 세팅하면 막은 생각보다 빨리 죽습니다. 사우디 측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막 자체보다 운영 알고리즘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막이 좋아도 운영이 틀리면 죽고 운영이 좋아도 막이 못 버티면 끝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그 둘을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최대한 필요한 말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지, 왜 한국의 방식이 여기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운영 로그를 다시 뽑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고연분, 고온, 미세입자, 유기오염, 전력 불안정. 이 현장은 너무 많은 악조건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틀리면 막이 먼저 희생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바로 그런 상황을 연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막이 언제 죽는지 안다는 건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을 늦출 수 있는지도 안다는 뜻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 날 오전, 드디어 이상 형상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2계열 테스트 라인의 차압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경보를 울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경험상 이건 그냥 지나갈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운영실로 뛰어가 말했습니다. 세정주기 앞당겨야 합니다. 운영 담당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무 이른데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럽계 감리 책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초기 변동은 대형 플랜트에선 흔합니다. 지금 세정 주기를 당기면 오히려 전체 효율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오염량 자체보다 오염층이 형성되는 속도와 성질입니다.
사막 고온 환경에서 유기물과 미세광물이 같이 붙으면 막 표면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겉으론 아직 멀쩡해 보여도 한번 임계점을 넘으면 압력을 더 줘도 물이 안 나오는 구간으로 갑니다. 사우디 측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오판입니다. 아직 괜찮아 보이니까 조금만 더 돌려보자는 생각.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결국 제 제안대로 세정 주기를 앞당기고 운전 조건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정에 들어가기 직전 저는 결정적인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막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전처리 계통의 자동 제어 로직과 로 운전 알고리즘이 지금 현장 조건에서 서로 어긋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전처리는 더 많은 유입을 허용하고 있었고 막은 이미 그 조건을 받아내기엔 너무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운영팀과 제어팀을 불렀습니다. 세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로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요? 운전 중에요?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막은 지금 더 세게 밀어붙이면 버티는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살짝 빼줘야 살아납니다. 몇몇은 망설였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성능 자랑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살려야 하는 구간입니다. 로직 수정이 시작됐고 몇 시간이 지나자 가파르게 오르던 차 앞 곡선이 조금씩 눕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은 안정됐고 세정 회복률은 오히려 기존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운영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유럽계 감리 책임자가 천천히 제게 와서 짧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말이 맞았군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박수보다 인정 한마디가 더 무거웠으니까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막은 기술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시험한다는 것을. 수정된 로직이 들어간 뒤 플랜트는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흔들리던 수치들이 조금씩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고 막 회복률도 예상보다 좋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운전 36시간째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첫 기준 통과수. 단순히 물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질 분석 결과가 식수 기준을 넘어 산업용 고품질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안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관계자가 수질 보고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그린수소 쪽 전처리수로도 충분하겠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모두가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큰 판에서 보고 있었는지 다시 실감했습니다. 이 물은 단순한 식수가 아니었습니다. 네옴 인근 도시 인프라의 물일 수 있었고 산업단지의 물일 수 있었고 미래의 그린수소 설비를 움직이는 출발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은 환호도 나왔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이 정도면 진짜 큰 거 하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사막에선 첫 성공보다 연속 운전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불안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후 늦게 현장 보안 담당자가 황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태블릿에는 실시간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걸프 지역 타격, 드론 공격 가능성, 발전 인프라 보안 경계 상향.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수질 분석표를 들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 물이 전쟁과 정전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전력 변동 시나리오를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흔들릴 때 막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순간 정전이 들어올 경우 회복 세정 루프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유입 저하와 전압 저하가 동시에 오면 어디부터 포기하고 무엇부터 지켜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막에선 물이 금보다 비싸다.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사막에서 물은 금보다 비싼 게 아니라 국가의 마지막 숨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운영실 안에는 기계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 작게 울렸고 모니터 화면들은 평소처럼 압력과 유량, 회수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정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완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겼을 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전압값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아서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손이 먼저 멈췄습니다. 몇 초 뒤 더 큰 흔들림이 들어왔고 운영실 한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전원 개통 이상. 순식간에 여러 화면이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펌프 부하가 흔들리고 압력값이 튀고 유량 곡선이 깨졌습니다. 사우디 측 운영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외부 개통 불안정, 인근 발전 개통 충격 가능성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력이 한번 출렁이는 것만으로도 RO 시스템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막 내부 농축 조건이 급격히 바뀌고 펌프와 밸브의 리듬이 깨지고 최악의 경우 막은 물을 잃기 전에 먼저 살아날 힘을 잃습니다. 그때 유럽계 감리 책임자가 즉시 말했습니다. 전면 셧다운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안전정지가 우선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전원이 흔들릴 때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다른 그림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금 멈춤막, 고농도 염이 남은 상태, 회복 세정 타이밍 상실, 전력이 언제 안정될지 모름, 그리고 다시 돌렸을 때 돌아오지 않는 멤브레인.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운영실 안이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셧다운 들어가면 막 안쪽 농축염 상태가 그대로 굳습니다. 전원이 바로 복구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멈추면 회복 불가능한 오염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전기가 아니라 물길부터 살려야 합니다. 전면 셧다운이 아니라 최소 압력 유지 모드. 과부하를 줄이고 보조 전원 루프를 묶고 회복 세정 시퀀스를 짧게 반복해 막이 완전히 죽지 않을 만큼만 숨을 붙여놓는 것. 전기팀과 제어팀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몇 분 뒤 보조 전원 개통이 간신히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은 여전히 출렁였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펌프는 신음하듯 떨고 밸브는 불안정하게 반응했지만 아직은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낮고 묵직한 진동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외부 통신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막 외곽 강풍 급증, 모래 폭풍 전선 접근 중. 전력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막이 직접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위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걸. 외부 카메라 화면에 처음엔 흐릿한 황갈색 띠 하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것은 벽이 됐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거대한 모래 장막. 곧이어 설비 외벽을 때리는 굵은 모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세입자 유입의 전력 흔들림까지 겹치면 막은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2계열 모듈 차압 이상, 유량 비정상 저하, 보조 펌프 응답 지연. 핵심 모듈 하나가 정상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세입자 유입, 압력 흔들림, 전처리 변동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막 내부 유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측 총괄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불리합니까? 지금 하나를 떼어내면 전체가 더 안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던 연속운전과 실전 생존 검증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운영실 누군가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죽는 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설비 배치도를 띄웠습니다. 시험용 구형 모듈 위치, 예비 하우징 규격, 임시 바이패스 가능 배관, 연결 자재 재고. 전부 머릿속에서 한 번에 이어졌습니다. 구형 테스트 모듈 가져오세요. 예비 하우징과 규격 맞춰보고 연결부는 임시 어댑터로 다시 잡습니다. 정상 운전은 무리여도 최소 압력 유지형 우회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걸 현장에서 조합하자고요? 지금 아니면 못합니다. 저도 헬멧을 썼습니다. 전기팀 선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사님, 안 나가셔도 됩니다. 안에서 계산 지시만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봐야 합니다. 밖으로 나간 순간 모래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몸을 숙인 채 시험용 구형 모듈이 있는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거의 몸이 밀려 넘어갈 뻔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등을 밀어 세워줬습니다. 한국 측 기계팀 후배였습니다. 박사님, 지금부터는 논문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쪽으로 갑시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 비슷한 것이 났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구형 모듈을 끌어내고 예비 하우징과 연결부를 맞춰보니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규격이 조금 어긋났고 압력 손실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전에 제가 직접 설계했던 보정 방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막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유로 저항을 의도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식.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장갑 낀 손으로 거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우회 연결 길이 늘리고 압력 분배값 다시 나눕니다. 세정 시퀀스는 짧게 끊고 정상 복귀는 포기합니다. 우선 숨만 붙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완벽하진 않아도 춥진 않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배관을 다시 물리고 연결부를 조이고 차압을 맞추고 세정 루프를 다시 걸었습니다. 손끝 감각은 무뎌졌고 입안은 모래투성이었고 등은 바람에 두들겨 맞아 얼얼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아버지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말없이 버티던 눈빛. 아버지, 당신은 맨손으로 버텼지만 저는 이제 기술로 버팁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남는 건 기술보다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연결이 끝났고 우리는 거의 기어가듯 운영실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재가동 시퀀스를 입력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화면이 반응했습니다. 압력이 움직였고 유량이 따라왔고 죽어가던 2계열이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붙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사막은 제게 더 이상 논문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물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은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모래 폭풍은 밤새 우리를 물어뜯었고 설비는 부서지기 직전의 동물처럼 떨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기 직전 바람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실의 모두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한 채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압력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유량도 최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전력, 직격한 모래 폭풍, 손상된 계통, 즉석 우회 연결. 그 모든 악조건을 껴안은 채 플랜트는 여전히 물을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수질 분석 장비에서 짧고 맑은 확인음이 울렸습니다. 담당자가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읽었습니다. 탁도 안정권, 염도 목표 범위 유지, 회복 세정 후 투과 성능 회귀, 살아있습니다. 아니, 기준 통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운영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날 밤에 모래가 구조물 곳곳에 달라붙어 있었고 금속 표면엔 생채기 같은 흔적이 수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흔적들 한가운데서 배출 라인은 여전히 투명한 물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그 물을 받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전쟁, 정전, 모래 폭풍, 수없이 흔들리던 밤. 그 모든 걸 지나 지금 제 손 위에 남아있는 건 한 컵의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를 살릴 물이었고, 병원을 살릴 물이었고, 산업을 살릴 물이었고, 왕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갈증을 막아낼 물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짠맛은 없었습니다. 쇠맛도 없었습니다. 오직 길고 차분한 안도감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아버지의 젊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삽을 들고 철근을 들고 모래를 씹어 삼키며 버텼을 젊은 날. 저는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젠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쪽입니다. 잠시 뒤 현장에 사우디 측 고위 관계자들과 전략 실무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훼손된 설비 외벽을 쓸어보던 한 관계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았다고. 긴급 전략회의에서 사우디 측 수석 책임자는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 설비의 성능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전쟁과 정전과 모래 폭풍 속에서도 누가 끝까지 물을 지킬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석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들 한국은 그 물을 지켜냈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전혀 다른 무게로 적힌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네옴 인프라 연계 가능성, 그린수소 전처리수 모델 적용 검토, 전시형 분산 수처리 표준안, 전력 불안정 대응형 담수화 운영 프로토콜. 이제 한국은 단지 담수화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의 눈에 한국은 전시에 물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시 혼자 설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건 단지 장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져 있던 사람들의 하루와 도시의 숨, 그리고 쉽게 끊겨선 안 되는 삶의 질서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한 모금의 물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우디 측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오늘 한국 기술을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한국이 우리 비전의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지 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커서 섣불리 아무 말이나 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저 흐르는 물만 바라봤습니다. 투명하고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사막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물.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날 버텨냈던 그 땅 위에서 저도 결국 제 몫의 싸움을 끝까지 버텨냈다는 것을.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지 설비의 가동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다시 물길은 열린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그날 밤은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막에서의 사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막에서 끝내 살아남은 것은 거대한 설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전기가 흔들리고,
모래폭풍이 모든 것을 덮쳐오던 그 밤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은 늘 그렇게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버틴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 없이 참고, 누군가는 묵묵히 견디고, 누군가는 자기 몫의 고단함을 말없이 감당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막에서 흘러나오던 그 맑은 물줄기를 보고 있으면 단순히 기술이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지 않습니다. 그 물 한 줄기 안에는 우리 부모 세대의 침묵과 그 시간을 건너온 사람들의 땀과 그리고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어떤 마음이 함께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때는 낯선 타국의 사막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그 사막에서 누군가의 생명줄을 지켜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참 크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쩌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손에 쥔 것은 삽에서 기술로 바뀌었지만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오늘이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나. 참 많은 시간을 지나왔구나.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국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참고 견디며 흘린 땀, 조용히 삼킨 눈물, 자식만큼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수십 년을 돌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막에서 흘러나온 그 맑은 물은 누군가에겐 그저 정수된 물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대한민국이 지나온 시간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멀리 돌아왔지만 헛되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끝내 사람을 살리는 물길을 지켜낸 것도 바로 그 시간을 견뎌낸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끝내 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위험한 순간마다 끝내 마지막 생명줄을 붙잡는 나라는 결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 위기의 끝에서 세계가 다시 우리를 바라보는 이유,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